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전에는 중견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했었어요. 그때는 차장까지 달면서 그래도 꾸준히 월급 받으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사별했어요. 간암으로 고생하다 갔는데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뿐이었죠. 여보, 내가 가도 울지 마. 애들도 다 컸잖아. 보험금 나오면 집 대출금부터 갚아. 그래야 마음 편하지. 그게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 약속대로 보험금으로 집 대출금은 다 갚았죠. 자식은 셋인데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바빠 죽겠다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둘째는 지방에 살아서 1년에 두세 번 보면 다행이죠. 막내딸이 그나마 자주 들러줍니다. 엄마, 반찬 떨어졌지? 내가 좀 해왔어. 아이고, 또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반찬이라도 제대로 드셔야지. 딸이 없었으면 정말 쓸쓸했을 거예요. 사건이 있던 그때 당시 저는 노후자금이랑 여유자금 합쳐서 3억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자니 아깝고 투자하자니 겁나고 말이죠. 정년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았는데 솔직히 매일이 무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것도 이젠 관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지하철 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전표 정리하고 계산하고. 김 차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 돼버려서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 후배 직원의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었는데 컴퓨터를 켜고 어제 마무리 못한 일을 시작하려니 문득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25년 동안 숫자만 보고 살았더니 이젠 정말 지겨운 거 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얘기하다가도 한숨이 나왔어요. 나 언제 퇴직하지? 5년이 50년 같아. 김 차장님도 슬슬 나갈 준비하시게요? 준비 무슨, 나가서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회사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면서 자주 상상했어요. 퇴직하면 뭘 할까? 작은 꽃집이나 차려볼까? 아니면 그냥 여행이나 다닐까? 친구들 만나면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야, 너 돈 그렇게 썩혀두면 뭐하냐?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그러니까 펜션이나 하나 차려. 공기 좋은 데 가서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 무슨 펜션이야. 카페가 답이지. 요즘 카페 잘 된다던데.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야, 걔가 무슨 사업을 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뭔가 해봐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답했었죠. 너희들이나 해. 난 그냥 편하게 살래. 근데 사실 저도 모아둔 돈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은행에만 넣어두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어디 투자하기엔 무서우긴 했죠. 주식했다가 반토막 난 친구도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었으면 같이 의논할 텐데. 여보,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아마 남편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다 좋아. 했겠지만요. 늘 그랬으니까. 저희 막내딸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해서 교대도 수석으로 들어갔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1등이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근데 공부만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도 놀아.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어딨어. 공부하기도 바빠. 그땐 많이 걱정했죠. 공부만 하는 애가 나중에 사회생활은 잘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다행히 대학 가서는 활발해졌어요. 교대는 분위기가 좀 달랐나 봐요. 교사가 된 후로는 더 밝아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인가 싶을 정도로 즐거워했거든요. 집에 오면 매일 학교 얘기를 신나게 들려주곤 했죠. 그러다 29살에 선자리에서 사위를 만났어요. 중매 주선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에요.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좋아요. 딸이 사위를 처음 만나고 온 날 집에 와서 어찌나 신이 나던지요. 엄마, 오늘 만난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어떤 사람인데? 구청 토목과에서 일하는 8급 공무원이래. 키도 적당하고 인상도 좋아.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네. 말하는 게 참 예쁘더라고. 조용조용한데 유머 감각도 있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더니 본격적으로 사귄다고 했어요. 3개월쯤 지나서 집에 데려왔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이와 교제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현수 씨는 구청에서 어떤 일 해요? 주로 공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힘든 건 딱히 없어요.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서 좋습니다. 나중에 속전속결로 상견례를 잡고 사위 부모님도 만나봤는데 둘 다 은퇴한 교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사위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분 만났네요. 따님이 참 똑똑하고 예쁘시던데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현수야말로 참 듬직하고 좋아요. 사돈 관계도 편안했어요. 비슷한 수준이니까 서로 부담도 없었고요. 결혼식도 작은 예식장에서 알뜰살뜰하게 치렀죠. 딸과 사위는 신혼 초에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주말이면 마트에 같이 장 보러 가고 집에서 요리도 같이 하고 명절 때는 양가를 번갈아 가며 인사드렸죠. 올 추석은 처가에 가고 설은 우리 집에 오자. 응, 그렇게 하자. 제가 혼자 있는 걸 아니 자주 집에 놀러와서 밥도 먹고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정말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저도 속으로 참 흐뭇했죠. 평범한 게 최고야. 애들 잘 낳고 소박하게 살면 되지. 근데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일의 권태로움을 느끼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던 그쯤이었어요. 사위가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딸도 같이 안 오고 혼자 왔길래 뭔가 이상했죠.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A4 용지에 빼곡히 뭔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인데? 사실 구청 동기 중에 작년에 퇴직해서 프랜차이즈 차린 친구가 있거든요. 사위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월 순수익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3천만 원? 그게 가능해? 대형 프랜차이즈는 가능해요. 본사에서 마케팅도 다 해주고 시스템도 잡혀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사위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대충 요약하자면 지금 공무원 월급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였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생 박봉인 공무원으로만 살 순 없잖아요. 승진도 하늘의 별 따기고 월급은 아무리 노력해도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예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인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애도 낳아야 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고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월 200만 원은 기본이래요. 서연이도 교사고 둘이 벌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자 사위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어요. 아내 월급에 기대 살 순 없죠. 아내보다 적게 버는 것도 창피한데 애 가지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제 친구들은 다들 사업해서 돈 벌고 있어요. 저만 공무원이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상권 분석부터 예상 수익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이 정도 규모면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운영자금 합쳐서 총 4억이면 충분합니다. 4억?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건 5천 정도고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과 저 공동 명의로 가게를 여는 거고, 공무원은 겸업 금지라서 어머님만 운영하는 걸로 할 거예요. 물론 저는 계속 매장 나와서 몰래 운영해 갈 거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면 그때 직장 그만둘 계획이에요. 그때까지만 수익을 어머님에게 전부 다 드릴게요. 전 이것저것 창업 지원받으면 대출 금리가 많진 않아서 괜찮을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 노후 자금을 알고 있었나? 평생 모은 돈인데. 현수야, 이건 좀 갑작스럽네. 서연이랑은 상의했어? 아직 자세히 얘기 못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때 설득하려고요. 글쎄, 좀 생각해 볼게. 집에 간 사위를 보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실 사위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요즘 물가로 공무원 월급은 빠듯하고, 게다가 딸이 임신하면 육아휴직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수입이 확 줄어들 테고. 며칠 후엔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수가 사업하고 싶어 한다던데 들었어? 엄마도 들었구나. 난 반대했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위험을 감수해. 그래도 남자 자존심이 있나 보더라. 무슨 자존심이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맞벌이가 당연한 거지. 딸은 단호했지만 며칠 뒤에 집으로 와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왜? 시댁에서 자꾸 현수 씨한테 사업하라고 부추겨. 시어머니가 어제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능력 있는데 왜 썩히냐면서 1시간을 설교하시더라. 그래?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 공무원이 무슨 돈을 버냐, 사업해야 성공한다고. 딸은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혼자만 반대하니까 외톨이가 된 기분이라고 했죠. 심지어 시누이까지 나서서 오빠 불쌍하다, 하고 싶은 꿈도 못 펼치고 정하고 싶으면 새언니가 이해해줘야지 이러는 거야. 그럼 현수는 뭐라고 해?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닌 척하더니 이젠 대놓고 당신이 좀 양보해주면 안 되냐고 해.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계속 반대하면 가족 내에서 왕따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두고 뜬구름 잡기 할 수도 없고,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딸이 고민하던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재직 중인 부서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거였죠.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위주로 명예퇴직을 권유한다고 했어요. 김 차장님, 이번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요즘 분위기 보면 버티기 힘들 것 같던데요. 차라리 퇴직금 더 주는 이번 기회를 잡는 게 더 낫겠어요. 그렇게 동료들도 하나둘 퇴직 신청을 했어요. 저도 고민이 됐죠. 어차피 회사 생활도 지겹고 분위기도 안 좋고 퇴직을 고민하고 있을 쯤 사위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죠.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3년 안에 투자금 다 회수하고 수익 나면 어머님 돈 먼저 갚을게요. 계약서도 쓰고요. 어머님도 회사 그만두고 싶으시잖아요. 이참에 같이 사업하시면 어떨까요? 노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요. 그때 솔직히 흔들렸어요. 25년 다닌 회사지만 이젠 정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도 지겹고 무엇보다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걸렸죠. 알았어. 한번 해보자.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의 인생의 반이었던 회사에 사표를 냈죠. 명예퇴직으로 퇴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었고요. 퇴직하는 날 회사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줬어요. 김 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워. 이 나이에 퇴직하면 비슷하지. 사위랑 사업하신다면서요? 대박 나실 거예요. 다들 축하해줬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정말 잘 될까? 내 인생 마지막 도박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죠. 퇴직금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을 준비했어요. 사위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5천만 원을 대출 마련했고 그렇게 총 4억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열기로 했죠. 본사에서 추천한 자리를 보러 갔는데 정말 좋은 위치였어요.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였거든요. 어머님, 여기 어때요? 본사에서도 이 자리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장담했어요. 위치는 좋네. 근데 임대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임대료가 좀 세도 매출이 받쳐주면 문제 없어요. 여긴 하루 매출이 1,000만 원도 가능한 자리래요. 우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 본사 규정대로 하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졌죠. 주방 설비도 최신식으로 들여왔고요. 와, 이 정도면 호텔 레스토랑 부럽지 않네. 그러게요. 우리 매장이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직원 채용도 시작했어요. 주방장부터 홀 직원까지 15명을 뽑았죠. 가게 준비는 척척 진행됐고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화환이 입구에 줄지어 서고 축하 인파로 북적였죠. 사위 동료들, 친척들, 동네 상인들까지 다 왔어요. 아이 축하해요. 대박 나세요. 이야,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이 정도면 대박 날 수밖에 없겠어. 시댁 어른들도 오셔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 역시 사업가 체질이야. 내가 뭐랬어? 그러게 말이에요. 공무원으로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본사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유명해서 따로 홍보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맛있다고 소문 들었는데. 네, 오늘 오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일했어요. 저는 계산대를 맡고 다른 연차를 써고 와서는 서빙을 도왔죠. 사위는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전체를 관리했고요. 어머님, 첫날 치곤 정말 잘 됐어요.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다들 신이 나서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죠. 우리 엄마 이제 진짜 사업가 됐네. 고마워 엄마. 현수 씨와 함께 해줘서. 딸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시댁과 남편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숨통이 트인 것 같았죠. 그렇게 처음 몇 달은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주말이면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고 평일에도 점심 저녁 시간에는 꽉 찼죠. 아이 사장님, 여기 단골입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가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본사에서도 우수 가맹점으로 선정됐어요. 개업 3개월 만에 받은 상이라 더 의미가 있었죠. 아유, 우리 사위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자리 잡다니.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계산대 지켜주시니까 안심이 돼요. 사위는 구청 연차를 써가며 매장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서 재료 검수하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정말 열심히였죠. 이 정도면 금방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역시 프랜차이즈가 답이었어. 매출이 잘 나오니까 분위기도 좋았어요.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 평가도 좋았죠. 시댁에서도 자랑이 대단했답니다. 사위가 성공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가끔 매장에 와서 구경도 하고 가셨어요. 어머, 손님이 이렇게 많아? 떼부자 되시겠네요, 사돈. 아직 시작 단계예요. 더 잘 되도록 노력해야죠. 저도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동안 사무실에만 있다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까 활력이 생겼거든요. 가끔은 아는 사람들도 왔어요.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기도 했죠. 아이 김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시네요.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6개월쯤 지났을 때도 여전히 장사는 잘 됐어요.
다만 초기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수익이 났죠. 가족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정말 3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개업 1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게가 잘 되니 비슷한 컨셉의 경쟁 매장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였죠. 사장님, 저희 옆에 또 비슷한 음식점이 생겼어요. 또요? 벌써 5번째네. 우리 매장 반경 700m 안에 비슷한 컨셉의 음식점이 5개나 생겼어요. 다들 신규 오픈 할인 행사를 하니까 손님들이 분산됐죠. 매출은 처음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겨우 인건비랑 임대료 내는 정도? 수익은 거의 없었죠. 어느 때는 적자인 달도 있었고요. 수익은 전부 제가 정산받았지만 그런 상황을 사위도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사위였어요. 1년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는데 얼굴도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더라고요. 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사위는 1년 차에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매장이 적자가 나자 결국 그만두지 못했어요. 그래도 일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와서 새벽 2시까지 일했죠. 주말은 당연히 없었고요.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하니까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던 거죠. 이러다 쓰러지겠어. 좀 쉬면서 해. 쉴 시간이 어딨어요. 매출 올려야 하는데. 본사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처음엔 마케팅 지원해준다더니 이제는 로열티만 꼬박꼬박 챙겨가고 나머진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본사에 건의 좀 해봐. 주변에 다른 가맹점이 너무 많다고. 해봤어요. 그쪽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어쩔 수 없대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반경 1km 안에는 안 연다고 했잖아. 계약서 다시 보니까 500m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메뉴 할인도 해보고 이벤트도 열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SNS 마케팅 한다고 매달 500만 원씩 광고비도 썼는데 그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이번 달도 적자라면서요.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돌았죠.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단골 늘어날 거예요. 사위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어요. 음식 장사는 원래 3년은 봐야 한대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하지만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밀리진 않았지만 매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떠났죠. 15명이던 직원이 10명으로 다시 7명으로 줄었어요. 나중엔 저까지 홀서빙을 해야 할 정도였죠. 밤늦게 혼자 설거지하면서 한숨이 났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노후인가? 편하게 살려고 퇴직했는데 오히려 더 고생하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어요. 나이가 드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죠. 차라리 회사 다닐걸. 적어도 앉아선 일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엄마, 많이 힘들지? 딸이 퇴근 후에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괜찮아. 너나 집에 가서 쉬어. 현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라도 도와야지. 그런 딸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신혼인데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으니. 사위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그런데도 매출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어느 날 밤 매장 문 닫고 정리하는데 사위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봐요. 어머님 돈까지 날릴 것 같아서. 아직 날린 거 아니야. 힘내.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간 투자금을 다 잃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사위는 홀로 대출금을 갚고 있었으니 더 힘들었겠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휴무인 날이라 집에 있는데 딸이 혼자 절 찾아왔어요. 주말인데도 사위는 안 보이길래 뭔가 이상했죠. 현수는 매장에 있어? 딸이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요즘 위태로워. 뭐? 뭐 부부싸움 했어? 딸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현수 씨가 너무 변했어. 집에 와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그 정도야? 아니 원래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말이 없긴 하잖아. 그게 아니야 엄마. 요즘은 툭하면 화내고 나한테 소리도 질렀어. 아니 현수가 소리를 질렀다고?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위가 소리를 질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 그러더니 너희 집에서 돈 잘 대줬으면 이 꼴 안 났다고 말해. 뭐라고?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댔다는 뜻이야? 기가 막혔어요. 3억 5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라니. 심지어 장모님도 매장에 신경 좀 썼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하더라. 아니 내가 신경을 안 썼다고? 매일 나가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참다 폭발했지.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누가 하자고 했어 하고 맞받아쳤거든. 딸은 그때를 떠올리는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너는 맨날 반대만 하고 도움은 안 됐다고 하는 거야. 고생하는 남편 옆에서 편하게 산다면서. 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 뒤로 아예 말을 안 해. 집에 와도 각방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완전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 벌써 2주째야. 그래서 엄마 딸이 또 울먹였어요.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이라니.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이혼은 잠깐 감정이 격해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엄마.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인터넷으로 절차도 알아봤어. 그러다 현수 씨가 노트북 검색 기록을 본 거야. 근데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서류도 다 작성해놨어. 제출만 하면 돼. 딸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우리 아이 같자는 말도 못 꺼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애를 낳아? 주변 친구들은 다들 임신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렇게 불행한 줄 몰랐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괜히 사업을 시작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다 우리가 선택한 거지. 딸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냥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던 그때로.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둘이 소박하고 안정적으로 살게 둘걸. 괜한 욕심을 부렸나 싶어 후회가 됐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사업이 좀 나아지면 현수 마음도 풀릴 거야. 나아질까? 벌써 1년인데. 딸은 희망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이 잘 해결할 거야. 내가 믿잖아 라고 했을 거예요. 늘 나를 믿어주던 사람이었으니까. 미안해 여보.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의 울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며칠 밤을 지새우던 중 저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년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외식이라도 했을 텐데 올해는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죠. 아침 일찍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이 고마워라. 우리 아들 바쁠 텐데 전화까지. 아이 바쁘긴요.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막내는 요즘 어때요? 큰아들도 딸 부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럭저럭이야.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네.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모일까요? 아니야, 괜찮아. 다들 바쁜데 뭘. 사실은 가족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딸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매장도 적자인데 무슨 생일 파티를 하겠어요? 둘째도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자식들이 챙겨주니 그나마 위안이 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딸과 사위가 함께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부부가 나란히 온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적잖이 놀랐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사위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오늘만큼은 좀 밝아 보였죠. 아유 고마워라. 매장은 김 매니저가 보고 있는 거지? 오늘은 일찍 문 닫으라고 했어요. 어머님 생일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셋이 둘러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어머님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저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후 하고 촛불을 끄자 딸과 사위가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위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뭔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여행 상품 바우처였죠. 이게 뭐야?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예요. 이런 걸 지금 형편에 무슨.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작년에 매장 오픈할 때 미리 예약해 둔 거예요. 사위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때 어머님께 약속했잖아요. 매장 잘 되면 효도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약속은 지켜야죠. 2주 정도 되니까 푹 쉬다 오세요. 그래도 엄마 받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거 다 현수씨가 준비한 거야. 일본에 사는 이모목도 준비해뒀대. 이모랑 만나서 둘이 같이 다녀와. 딸도 거들었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는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엄마가 며칠 쉬고 오는 동안 우리도 좀 시간을 갖고 싶어. 그제야 이해했어요.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구나. 내가 없는 동안 대화도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겠지. 알았어. 고맙게 받을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가실 거예요? 사위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날 밤 딸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 다녀와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게. 현수 씨가 엄마 여행 보내주는 거 보니 나도 어쩐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이번 여행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좀 쉬고 우리도 생각 정리하고. 딸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여행까지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설렘 반 걱정 반이랄까? 출발 며칠 전 밤 사위가 다시 집에 왔어요. 어머님, 여행날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공항버스 타고 갈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사위가 서류를 또 꺼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여행사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하대요. 또 뭘 확인해?
그 여권 번호랑 비상 연락처 한 번 더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 가입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요. 아이고 복잡하네. 여행 준비를 서둘러야 해서 그런지 피곤한 마음에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여러 장의 서류였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인감도장도 한 번만 더. 인감도장까지?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요즘은 다 이래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법적 서류를 완비해야 한대요. 별 생각 없이 도장도 찍어줬어요. 꼼꼼한 사위가 다 알아서 챙겨줬을 테니까요. 며칠 후 아침, 사위가 약속대로 혼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다 됐어. 서연이는? 그냥 자게 뒀어요. 피곤해 보여서. 공항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사위도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말이 없었고 저도 괜히 어색해서 창밖만 보고 있었죠. 어머님,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연락은 너무 자주 안 하셔도 돼요. 국제전화 비싸니까. 알았어. 너희도 잘 지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사위가 캐리어를 내려주며 말했죠. 잘 다녀오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다 오세요. 그래, 매장도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사위와 헤어지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은 생각보다 쉬웠죠. 여권만 보여주니 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줬거든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구경했어요. 화장품, 가방, 시계,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낼 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죠. 그래, 오랜만에 나도 뭐 하나 사볼까? 작은 향수 하나를 샀어요.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고 저도 게이트로 향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도 그 뒤에 섰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숨이 차 있고 다급했죠. 공항이야. 지금 막 비행기 타려고 줄 서 있어. 엄마, 그 비행기 타면 안 돼. 절대로.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제발 들어. 현수 씨가 매장을 엄마 명의로.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신호가 약한가 싶어서 다시 걸려오길 기다렸는데 곧바로 다시 울렸죠. 엄마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제발 나와. 이거 다 사기 계획이었어. 비행기 타면 끝이야. 지금 당장 나와. 아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서연아. 엄마가 찍은 도장 그거 다 명의 이전 서류라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죠. 사기? 계획? 명의 이전? 손님 탑승권 보여주세요. 어느새 제 차례가 됐어요. 승무원이 손을 내밀고 있었죠. 제가 망설이던 그 순간 딸의 외침이 들렸어요. 엄마, 현수 씨 지금 도망갈 준비 다 했어. 엄마 일본 가면 끝이야. 저는 그제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네? 손님 정말 안 타실 거예요? 짐은 이미 실렸을 텐데. 짐은 나중에 찾을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줄에서 빠져나왔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는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장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50대 나이가 무색하게 전력 질주했죠. 제발 거짓말이기를. 딸이 오해한 거기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이런 장난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최근 사위의 행동이 수상했다는 걸 말이죠. 공항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리무진 버스는 너무 느릴 것 같았거든요. 택시 안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엔 바로 받았죠. 엄마 나왔어? 응, 택시 탔어. 집으로 가는 중이야. 집으로 와. 내가 설명할게.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1시간쯤 걸려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차근차근 설명해봐. 곧바로 딸 옆에 앉았어요. 딸이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게 뭐야? 엄마가 며칠 전에 찍어준 도장, 이게 명의 이전 계약서였어. 자세히 보니 정말이었어요. 매장 운영권이 제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모든 영업상 채무와 세금, 법적 책임을 제가 전부 맡게 되어 있었죠. 난 분명 여행 서류라고 봤는데 현수 씨가 일부러 여러 장 섞어 놓은 거야. 엄마가 자세히 안 보고 서명하게. 기가 막혔어요. 믿었던 사위가 이런 식으로 날 속이다니. 딸이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는데 현수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현수 씨가 샤워하는 동안 컴퓨터 켜놨길래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봤거든. 이메일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피하는 방법, 영업상 채무를 이전하는 방법, 사업 실패 시 개인 파산을 피하는 방법. 날짜를 보니 3개월 전부터 상담을 받아왔더라고요. 3개월 전이면 매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부터네.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운 거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딸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매장 매출 장부였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진짜 장부야. 현수 씨가 숨겨온 거. 적자가 이렇게 많아? 누적 적자가 1억이 넘어. 머리가 핑 돌았어요. 1억이라니. 그동안 사위는 나한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나한테 이미 이혼 소장도 보냈어. 미리 가게 명의를 전부 엄마한테로 넘기고선 나랑은 이혼하고 잠적할 계획이었나 봐. 엄마가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모든 책임이 엄마한테 넘어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그 전에 먼저 현수 씨의 계획을 알아낸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갑자기 여행을 보내려 했는지, 왜 서류가 그렇게 많았는지, 왜 연락을 자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 나쁜 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날 이용했다니.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네 잘못 아니야. 나도 몰랐는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머리가 너무 아파 엄마. 일단 은행부터 가자. 우선 돈이라도 못 빼가게 막아야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현수가 술을 쓰기 전에. 딸과 함께 곧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언제 빼갈지 모르니 일단 모두 동결 조치했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미 사위가 만든 새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거였어요. 아마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했나봐요.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함께 증거를 더 찾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쓰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죠. 엄마, 이것 봐. 딸이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엑셀 파일인데 제목이 현금 관리였죠. 뭐야 이게? 현금 매출을 따로 관리한 거야. 장부에 안 쓰고. 자세히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현금 매출의 30%씩을 빼돌렸더라고요. 아니 이게 나 얼마야? 3개월 동안 최소 1,000만 원은 될 것 같아. 이 돈으로 대출이자 갚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한 거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딸이 컴퓨터에 저장된 사위의 가계부를 확인했어요. 이것 봐 엄마. 온라인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이 있어. 사위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것도 봐. 룸사롱 결제 내역도 있네? 미치겠다 정말.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도박하고 유흥을 즐겼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매장 매니저였죠. 사모님, 지금 큰일 났어요. 어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거래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돈 안 준다고. 물품 대금 3개월치가 밀렸대요. 당장 문 닫으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급히 매장으로 갔어요. 정말로 거래처 사장님들이 와서 항의하고 있었죠. 아이, 사모님이세요? 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3개월째 돈을 안 주는데? 확인해보니 거래처 대금만 1억이 넘게 밀려 있었어요. 근데 장부에는 다 지급한 걸로 되어 있었죠. 이거 사위가 거래처 돈도 빼돌린 거예요. 뭐라고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사장님이 현금 매출은 따로 챙기시고 카드 매출도 일부만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희도 월급 받는 입장이라 괜히 찍히면 잘릴까봐. 직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혹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그럼요. 저희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딸이 사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혹시 현수 씨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글쎄요.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땐 여행 간다고 하던데. 여행? 어디로? 동남아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필리핀이었나?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 여행이라니. 아마 도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났어요. 딸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급히 연락했죠. 언니, 이런 경우는 여러 혐의로 고소 가능해요. 어떤 혐의로? 일단 횡령 배임은 확실하고요. 문서 위조, 사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돼?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이미 빼돌린 돈을 회수하긴 어려울 거예요. 도박으로 다 탕진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돈을 다 못 찾더라도 죗값은 치르게 해야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곧장 사위에게 연락을 남겼어요. 우리 연락은 안 받아도 변호사 연락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그토록 기다렸던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저 현수예요.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죠. 장모님, 서연이랑 같이 저 찾고 계신 거 다 알아요. 화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뭘 들어, 이 사기꾼아! 사기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한 거죠. 저도 피해자예요.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피해자라니. 도박하고 횡령한 주제. 매출 빼돌린 것도 피해자라서 그런 거야? 도박한 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됐고,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 장모님, 저 고소하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갚을게요. 일단 와. 와서 직접 사과하고 해결책 찾아. 안 오면 바로 고소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그리고 그날 오후 정말로 사위가 나타났어요. 초췌한 몰골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들어와.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그리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뭐해?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니 그걸 메꾸려고 도박에 손댔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돈으로 도박했어? 거래처 돈까지 빼돌려서? 사위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상상해 본 적 없으니까.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장모님이랑 서연이한테 몹쓸 짓 하는 거란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 그랬겠지. 그래서 미리 이혼하려고 했다며? 재산 분할 피하려고. 그건 변호사가 그래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했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당신 끝까지 믿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나와 함께한 시간, 가족들, 그리고 당신 삶까지 버려? 모든 걸 버리고 가면 홀가분할 줄 알았어? 딸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위가 현실을 직감한 듯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현수야, 일단 경찰서 가자. 장모님,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우리는 너를 이대로 놓아줄 생각이 없거든. 결국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린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 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죠. 사위가 구속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예상보다 죄질이 더 나빴죠. 김현수 씨가 3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습니다. 검사가 설명해줬어요. 처음부터 장모님께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도 다 계획이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 후에 생긴 생각인 듯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처음부터 저와 서연이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었으니까. 재판이 시작됐어요. 사위 측 변호사는 계속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백했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장모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으로서 겸직 금지 명령을 어겼고 배임 횡령 금액이 크며 명의 도용과 문서 위조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사위의 죄상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나왔죠. 사위 부모님도 재판에 왔어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가끔 그런 상상도 했어요. 사돈들이 부추기지만 않았다면, 자신의 아들을 막았다면, 그래서 저희 딸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런 꼴을 보진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수습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잘못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저는 과거 사돈들의 인사를 뒤로 하고 계속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징역과 집행유예 그리고 피해 배상 명령이었죠. 사위는 고개를 떨궜어요. 변호사가 아무리 선처를 호소해도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가게 직원들도 증언을 해줬고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배신이자 죄입니다. 맞아요.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정말 커다란 배신이고 중죄란 생각이 들었어요. 믿었던 대상에게 상처 입는 것만큼 잔인한 건 없으니까요. 딸은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했어요. 다행히 대출금은 사위의 몫이었고 다른 재산 분할 대상이 없어 깨끗하게 정리됐죠. 모든 게 끝이 날 조짐이 보이자 딸이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 그래, 정말 끝났구나. 고생했다, 서연아. 고루한 말이지만 정의는 살아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 후 골칫덩어리였던 매장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지만 계속 이어나갈까 했었는데 저희를 도와줬던 변호사가 조언해줬죠. 금매로라도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적자가 나면 빚만 늘어나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의 한 70% 정도? 금매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유지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선택일 겁니다. 투자금에 비하면 큰 손실이었지만 결국 매장은 적당한 가격에 팔렸어요. 그나마 그 정도 되기를 다행이었죠. 나머지까지 정리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현수로부터 받아야 할 피해 배상 금액을 제외하고
3억 5천을 투자해서 5천만 원만 건진 셈이죠. 하지만 파산은 면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현수는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전 사돈에게 듣자 하니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이후엔 따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그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혹시 몰라 해코지 할까봐 후추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느라 얼마나 짐 뺐던지.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싸우느라 몰랐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엄마, 이제 좀 쉬어. 그래야겠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미안해, 다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도 피해자잖아. 우리 전부 다 크게 액땜했다고 치자.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엔 TV 보거나 책 읽고 저녁에는 딸이랑 막걸리 한잔하며 수다 떨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웃긴 일 있었어. 뭔데? 애들이 선생님 결혼했냐고 물어봐서 이혼했다고 했더니 선생님도 돌싱이세요? 우리 엄마도 돌싱이에요 하는 거야. 아유, 요즘 애들은 정말.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막걸리를 마시다가 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 뭐가? 비행기 안 탄 거. 만약 탔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정말이었어요. 만약 그때 비행기를 탔다면 지금쯤 전 모든 걸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우리는 또 웃었어요.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가끔 제 소식을 들은 옛 회사 동료들이 연락해 왔어요. 김 차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다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영 따분하고 무료하기만 했는데 드라마 같은 일을 겪어보니 이 잔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낸 인생 공부였죠. 하지만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세상 물정도 더 알게 됐으니까요. 나이 50 중반에 이런 일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게 신기해요. 역시 사람은 강한 존재인가 봐요. 딸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처음엔 이혼한 게 부끄러워서 숨기려 했는데 이젠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아픔은 추억이 됐죠. 어느 날 딸이 수줍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소개받은 사람 있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학교 선생님이야. 과학 담당인데. 딸의 얼굴이 발그레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몇 달 후 드디어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죠.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딸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현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현수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딸의 과거를 다 알고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죠.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됩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맞죠.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현명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사람. 자신의 미래에 확신을 갖는 사람. 이후 둘은 결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죠. 엄마, 이번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새로운 사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아끼고 저도 친엄마처럼 대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딸이 행복을 찾았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비록 돈은 크게 잃었지만
소중한 걸 지켰으니까요. 가끔 그 일을 떠올려요. 그날 공항에서의 일을. 만약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탔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해요. 하지만 결국 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평화가 있는 거겠죠.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